집에서 들어오다 말고 식당으로 갈 수 있는 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기 전용 식당, 전용 주방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 70cm 폭에도 자기 그림을 그려서 자기 집을 만든다. 정말 멋지게 생활한 거죠. 그리고 그 여름이 굉장히 윤택했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특별한 것이지만 그게 특별하려고 하면 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마음을 담아야 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교육학과 사원입니다. 네, 중간고사 기간이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은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까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같이 비 오고 이렇게 추운 날은 더더욱 집이 그리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떠한 곳인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집에 대한 건데요. 사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집은 재산적 가치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편하게 쉬고 싶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서의 공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집의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집이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특별한 집 이야기를 우리 건축의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가천대학교 이현희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현희 교수님은 지금 현장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정말 많은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제가 가천대학교 여성학자로서 제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현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캠퍼스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현이고요. 지금 가천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전부 집에서 생활하죠. 집이 없는 사람을 저희가 홈리스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습으로 봐서 홈리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봐서 다들 집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몇 사람의 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죠. 네,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제 모나코 쪽으로 넘어가는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름이 좀 독특해요. 로크브린 카프 마르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언덕으로 이렇게 바다로 좀 나와 있는 곳인데요. 8월의 어느 여름날 이 그림 같은 바닷가에서 노인의 시체가 한 구 발견됩니다. 정말 슬픈 일인데 그 노인은 바로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르꼬르비제.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1:1 모형을 갖춘 그 전시회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 장례식은 루브르 궁에서 문화부 장관상으로 이제 장례가 치러졌는데요. 그만큼 프랑스에서 아끼는 문화인이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태어나기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스위스 10프랑짜리 지폐인데요. 거기 지폐의 모델이 됐어요. 지폐의 모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스위스에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프랑스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 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실제로 시계 관련된 일을 했었고, 이제 원래 이름은 르꼬르비제가 아니라 이름도 좀 독특해요. 샤를 에두아르 잔 레그리. 정말 안 외워지는 이름인데 하여간 르꼬르비제가 본명은 아니에요. 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똑같이 시계공이 되려고 미술학교를 갔습니다. 13살 때 시계공이 되려고 미술학교를 갔는데 그 담임을 하게 된 이제 교사가 너는 아무래도 건축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보기에는 시계보다는 건축 쪽이 좀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사가 자기 친한 친구, 건축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시계공 공부를 하다 말고 이제 건축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그 건축가 사무실에 가서 한 3년간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집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었던 스위스 집이라는 게 이 나무로 연결된 그런 집들을 지었는데 그 3년을 끝내고 나니까 건축에 약간 흥미는 느꼈지만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21살이 되던 때에 자기가 이제 프랑스로 파리로 갑니다.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스위스에서 있었지만 파리로 가면서 파리의 당시에 이 갖가지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는데 스위스에서 건축 공부를 하다 말고 그 인턴이죠. 인턴 생활 3년을 하고 나서 나는 여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동방으로. 그래서 터키, 아테네, 뭐 그리스 등등을 여행을 하면서 눈을 뜨게 돼요. 당시의 유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적조, 그다음에 돌집, 그리고 아치형의 창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통나무 뭐 이런 집들이었는데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죠.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동방을 여행해 봤더니 그런 세계가 아닌 건축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건축이 다는 아니구나. 나는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던 때가 29살 때예요. 꽤 늦은 편이죠.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 공부를 이제 여행을 통해서 한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눈은 떴지만 뭐 건축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건축 면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촌이랑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선 일을 하는데 건축 일보다는 레스프리 누보, 뭐 새로운 정신이라는 뜻의 이제 잡지를 창간을 해요. 근데 잡지를 창간한 데는 살짝 이유가 있는 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파리가. 그리고 파리로 웬만한 예술가들은 다 모여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꼬르비제라는 인물도 아까 잔느라는 인물도 파리로 모여들게 됐고요. 파리로 가자마자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들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해요. 파리로 두 번째 파리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동방에 여행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한 스승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기스트 페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오기스트 페레는 장식이 많았던 그런 유럽에서 철근 내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뜬 선구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건축가들을 만납니다. 뭐 우리가 이제 3대 거장 이러면 뭐 미스 반데로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꼬르비제 이러고선 저희 학부 때는 시험도 봤었는데요. 그 미스라는 사람도 만나고 월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콘크리트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돼요. 이제 여행과 스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선 파리로 옮겨가서는 잡지를 통해서 건축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프랑스 사람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40이 넘어서 43, 꽤 나이가 들었죠. 이때까지는 뭐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3세 때 입체파 화가 오장방이라는 사람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이름도 이제는 르꼬르비제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유행이었나 봐요. 무슨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르꼬르비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프랑스 국적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완전히 프랑스 시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스위스에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본느 갈리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분의 사진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냥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화가의 모델 생활을 하던 분인데, 근데 그 르꼬르비제라는 이름이 되고 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건물들을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건물이 유명한 빌라 사보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빌라 사보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는 빌라 사보아의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장식품들이 많았던 장식적인 유럽 건축과는 달리 이제 근대 건축 5원칙이라고 하는 나름의 법칙을 발표를 하거든요. 1929년에. 근데 보세요. 지금 땅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피로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 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옆으로 긴 창, 그 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되어 있는 입면, 옥상에도 뭔가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것. 저렇게 되니까 벽이 있으니까 가운데 평면들은 좀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유럽의 원래 건축들은, 원래 주택들은 돌을 쌓으니까 벽이 두꺼워야 되죠. 그리고 자유롭게 입면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르꼬르비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아파트 같이 생긴 게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무려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어느 광고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에 효시가 되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주택 부족난이 있을 때 이제 제안했었던 곳이고, 지금도 인기리에 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게 롱샹 교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게 조그만한 성당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앞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이제 곡선들이 막 보이는데, 자연에서 미의 원리를 찾는 걸로 인간이 좀 변하게 돼요, 노년에. 지금 이런 정도의 작품들을 보이는데, 사실은 르꼬르비제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챗 GPT에게.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건물 중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채택된 건물이 몇 개? 하고 물어봤더니 17개 하고 다다다다다닥 리스트를 보여주더라고요. 17개라는 동네도 있고 16개라는 동네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아요. 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 중에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르꼬르비제가 이 바닷가에서 78세의 노구로 발견이 된 거죠. 이 지역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년에 15년을 보냈던 조그만한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보러 가볼까 해요. 지중해 바닷가에서 저렇게 좁게 나타난 저 계단을 오르면은 그 오두막으로 갈 수 있는데요. 고르비제가 바다 수영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다 수영이랑 풀장 수영은 다릅니다. 바다 수영은 절대로 코와 입이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둥둥 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926년 고르비제는 바다 수영의 묘미를 알게 되고, 바다에서 보이는 조개, 뭐 소라, 고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미를 굉장히 탐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다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뭐 아까 도시명이 좀 길었지만 일명 그냥 마탱이라고 해볼게요. 다음 장면을 좀 보시면은요. 그 곳에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있었는데요. 이 식당의 주인입니다. 이 불가사리라고 하는 식당에 토마스라고 하는 식당 주인인데요. 이 주인이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맛이 괜찮았었나 봐요. 꼬르비제가 이제 와서 자주 들르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도 옆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좀 지어서 영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설계 의뢰를 해요. 그래서 꼬르비제가 그 설계를 해주는 대신에 이 식당에 딱 붙여서 내가 조금만 땅을 써서 오두막을 지을 테니까 내 설계비 안 받을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다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오두막이 앉아서 요 집입니다. 요거를 꼬르비제가 이제 식당 옆에다가 설계를 해주고요. 식당에 딱 붙여서 4평짜리 4평 반 정도 되는 오두막을 짓는 거죠. 근데 때마침 아까 이본느라고 하는 자기 와이프의 생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뚝딱뚝딱 45분 만에 도면을 그려서 오두막집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도면을 잠깐 보시면요. 그 자리에서 설계를 이제 뚝딱뚝딱 했는데 4평 반 안에 들어가는 수납 가구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지붕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안에 저희가 이제 투시도라고 하는데요. 안을 보면 침대는 어떻게 놓일지라는 등등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이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통나무 통이 살짝 보이는데요. 가장 녹음이 짙었을 때 그 오두막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은 가비뇽 드 르꼬르비제라고 해서 르꼬르비제의 오두막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창문을 열어둔 게 보이는데요. 창문 크기가 70cm, 70cm. 지금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정방형의 창문이 3개가 있고요. 그 3개 창문이 하나는 지중해 바다로, 하나는 들어오는 숲속을, 또 하나는 이제 후면을 바라보는 창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cm 폭의 긴 창이 2개가 놓여 있어요. 여기 모서리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창문으로 오두막이 보입니다. 아마 뒤에 저 갈색 나무 쪽에 보이는 게 식당입니다. 평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평면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 밑에 0.7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턱까지가 73cm 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문을 90cm를 자주 쓰거든요. 근데 출입구에 해당하는 폭이 73cm, 약 70cm로 되어 있다는 건 출입부터 굉장히 조그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식당이고요. 저 입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식당으로 바로 통하는 문이 있고, 들어가는 뒤에 저기 보이시나요? 변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 변기를 바로 놓으면은 오른쪽 팔이 부딪혀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변기가 있겠죠. 그리고 변기 앞쪽으로는 커튼이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마 침대인 것 같습니다. 침대도 70cm 폭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누울 수 있는 폭.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저 테이블입니다. 작업 테이블.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장점이 작업면이 길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직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저기 앉아서 70cm 폭의 창문을 열면 지중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 창문들이 놓여 있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통 저희가 4평 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출입구 쪽을 빼면은 3.66 곱하기 3.66. 그러니까 너비가 아마 저한테서 지금 초록색 카펫을 갖고 계시는 분 정도의 사각형이 이 집의 전체라는 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평면 안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안은 굉장히 현란하게 생겼는데 지금 저 화려한 그림이 있는 곳이 출입구 쪽이고요. 빨간색이 커튼처럼 되어 있는 게 아마 화장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대가 보이고요. 지금 저 창문이 열려진 곳, 그리고 작업 테이블 이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3.66 곱하기 3.66, 그리고 천정은 2.6m 라고 하는 건데 2.6m는 꼬르비제가 서서
팔을 뻗어 올리면은 천정면에 손이 닿을 정도인 작은 곳에서 말년에 15년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주기는 이제 자기 와이프인 이본느에게 생일 선물로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본느는 실제로 이 집이 지어지고 한 5년쯤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실제로 이제 작업하던 의자, 테이블인데요. 지금은 네, 미리 예약을 하면 내부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문화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채택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작은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20cm 폭의 긴 창이 있고 그 다음에 70cm, 70cm의 정사각형 창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작업 환경을 보시는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스테인레스처럼 조그만 게 보이는데 저기가 작은 세면대입니다.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 집에 샤워장도 없죠? 부엌도 없죠? 이 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엌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불가사리 식당. 샤워는 지중해 바다에서 멋있죠.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짜지 않은 물로 샤워는 해야겠죠. 샤워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은 이 창이 열렸을 때 드라마틱하게 지중해가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나무들, 뭐 손잡이들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보이는 곳곳마다 이제 느껴지는 거장의 숨결 뭐 이런 것들로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르코르비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도에서는 지금 이 오두막에서 작업한 내용들로 아까 롱샹교회도 지었고 찬디갈이라고 해서 인도에는 도시 하나를 설계를 했고 그다음 뭐 미국에도 건물을 설계를 했고 너무너무 잘 나갔었거든요. 노년에. 그랬던 거장이 이 4평짜리 오두막에 와서 작업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나 겸손했다. 너무나 소박했다. 뭐 거장의 면목을 다시 보았게 됐다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중해 연안에서 보여지는 이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라고 해야겠죠? 이곳에서 보여지는 이 소담한 부분 안에 또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갖고 왔겠죠. 네, 그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수납 가구들부터 저 침대 부분까지 보면 이제 이본느가 살아있을 때는 저 침대는 옮겨지는 거니까 침대를 옮겨서 두 사람이 같이 여름을 보냈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테이블 위쪽에 보면 테이블 위만 천정고가 좀 높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곳은 천정고도 좀 높게 해서 쾌적하게 그리고 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게 그리고 언제든지 좋아하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게 뭐 굉장한 곳이죠. 여담이지만 지중해 바닷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와 살에 닿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고 나와서 햇빛에 말리기만 하면 끈적거리지 않고 뽀송뽀송해요.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납장에서도 보면 네, 각종 뭐 옷가지를 넣던 것부터 건축 재료들을 넣던 곳까지 남겨져 있고요. 저 뒷면에 보여지는 저 그림은 코르비제가 원래 시계공을 꿈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고요. 지금 저런 류의 그림들을 직접 그려서 네, 식당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면대는 이제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의 것들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 작은 오두막은 정말 최소한의 주택인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 그리고 가장 본능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외주로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집이 1951년도에 지어졌어요. 1951년도라는 시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집에서 들어오다 말고 식당으로 갈 수 있는 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기 전용 식당, 전용 주방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 70cm 폭에도 자기 그림을 그려서 자기 집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말 멋지게 생활한 거죠. 그리고 그 여름이 굉장히 윤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빨리 사망한 이본느의 무덤도 이 오두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찾아갔겠죠. 이거는 이제 생전에 꼬르비제가 작업하던 모습인데 우리가 봤었던 그 테이블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저 안경이 꼬르비제의 안경이라고 해서 건축가들 중에 꼬르비제를 흠모하면서 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 뒷창문으로 보시는 경치들, 그 다음에 눈을 들면 아까 지중해가 보인다 그랬죠.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지금 딱 입은 모습으로 봐서 바다에서 금방 왔거나 아니면 금방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느껴지죠? 꼬르비제의 안경에 작업실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 그리고 그 마당에서 다시 바다를 보는 모습.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저 통나무처럼 이렇게 쌓아 올린 작은 집, 안에는 후박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집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보면서 저 장소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좋아하는 게 느껴지나요? 실제로 이 공간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근데 가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이 오두막이 있었던 이 집에서 우리가 거장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 자신의 최소한의 것, 그 다음에 최대한의 작업, 그리고 최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기합니다. 편안하고 온화한 사치스러운 장소이고 3.66 곱하기 3.66의 성이다 라고 하면서 꼬르비제가 실제로 살아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엄마라고 해야 되죠. 모친하고의 관계가 엄청 좋은데요. 모친한테 그렇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이제 자기의 오두막을 그려서 보냈는데요. 편지 중에 이렇게 묘사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이번 여름에는 제가 오두막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안 가겠다는 소리죠. 저는 오두막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오두막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두막이 1951년도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꼬르비제는 사실 1951년도부터 이 언덕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꼬르비제의 오두막이에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식당.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식당 주인이 만든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저 주황색의 주택. 저 주황색의 주택은 밑에 있죠? 빌라 E1027이라고 불리는 주택인데요. 저 주택은 1926년도부터 건축되기 시작해서 29년에 완공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두막보다 23년 전에 지어진 주택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좀 근접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데 저 파라솔이 아마 3개쯤 보이는 저기가 식당이고요. 발견하셨어요? 네, 그 옆에 있는 데가 게스트하우스. 그 앞쪽으로 파란색 파라솔이 보이는 집이 우리가 지금부터 가보려고 하는 E1027. 너무 재밌죠? 집의 이름이 E1027. 암호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3개가 4개죠. 오두막까지. 4개가 한 곳에 저렇게 모여 있고 사실은 꼬르비제는
이 1027에 미리 다녔던 거죠.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 1027 도대체 어떤 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보면 훨씬 더 지중해 바다에 가까이 있고요. 저 집은 지중해 바다가 자기 바다인 양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테라스를 갖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모던하죠. 근데 저 집이 1926년도에 시작된 집이라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이 집은 간혹 그 당시 누군가는 꼬르비제가 설계를 했다는 소리도 하고, 또 다른 바도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아이린 그레이라고 하는 여성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아이린 그레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여자인데요. 이때부터 이 세 명의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가 시작되는데요. 아이린 그레이가 1878년생입니다. 그리고 르꼬르비제가 1865년생. 아이린 그레이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잔 바도비치라는 사람은 아이린 그레이의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상연하, 우리가 얘기하는 연상연하죠. 15살 차이 나는 연인이었고요. 꼬르비제는 제가 지금까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스위스 출신의 이제 프랑스로 와 있는 건축가. 그리고 그쵸. 1926년 이 집이 설계될 때에는 그래도 설계 사무소를 하고 있는 나름 건축가. 그리고 잔 바도비치는 루마니아 출신의 건축가라고 하는데 루마니아 출신의 귀족 출신의 사람이고, 또 어디로 와 있었겠어요? 파리로 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건축 관련 잡지를 창간해서 본인이 편집장도 하고 발행인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이린 그레이는 아일랜드 출신의 귀족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유럽의 국가들, 런던이나 파리가 아니라면 런던이나 파리로 와야지 귀족 행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아이린 그레이는 런던에 있는 미술학교에서 제대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귀족집의 여성들은 교양으로 음악과 미술을 공부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아이린 그레이의 부친이 제대로 미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파리로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꽤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연인이 된 거죠. 연인이 돼서 있는데 이 바도비치가 어느 날 건축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린 그레이는 건축하고 가구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은 아이린 그레이가 가구 디자이너면서도 꽤 잘 나가는 가구 디자이너였었나 봐요. 파리에 매장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의 가구 작품이 발표되는 거를 기다려서 구입하려고 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축을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건축을 공부하는 방법이 건축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작품들을 답사를 다니고 도면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둘이서 한 3년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을 위한 주택을 짓자라고 해서 아까 그 마탱 언덕에서 이 집을 짓게 된 거죠. 자, 이 집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 파란색이 있는 부분은 넓은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저 발코니에서는 지중해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 꼬르비제의 그 피로티 기억나시죠? 피로티가 있고요. 이 계단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가구 디자이너인 여자친구와 그 다음에 건축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남자의 두 사람의 공간인데, 이 남자는 바로 서서 일하는 것보다는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좀 특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인 아이린 그레이는 그 남자친구의 생활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여기저기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집을 디자인을 해줘요. 자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해서. 꽤 멋있게 생겼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저 집을 1926년에 지었지만 세상은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저 집이 다른 사람이 설계한 거라고 오해를 할 정도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의자가 드래곤 체어라고 하는 건데요. 저 의자가 2009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2190만 유로, 그 당시 한국 돈으로 약 300억 정도래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구가 가진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입센 로랑의 디자이너가 살아생전에 이 의자를 가장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의자가 경매에서 그런 고가에 팔리면서 도대체 그럼 이 의자 누가 디자인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린 그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린 그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건축도 했었다네? 건축을 무려 5채나 지었다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 있지? 라는 등등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아이린 그레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꼭 그 미쉐린 타이어 같이 생겼죠. 근데 저게 비벤던이라는 의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오칠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병풍, 뭐 이런 디자인들이 유명한 가구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존 바도비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연하이지만 여자친구와 이제 그 주택을 들어가는 거죠. 이 1027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에다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는 아이린 그레이의 이, 10은 존 바도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본인의 이름을 순서로 따서 존 바도비치 그레이에서 아이린 그레이가 27, 102. 멋있죠? 이 1027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택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집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집의 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평면을 우선 잠깐 보면은요, 이 저희가 있는 쪽이 지중해 바다고요. 넓은 부분에 갖가지 표시의 가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구가 171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가구부터 움직일 수 있는 가구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디자인을 했는데, 아까 그 남자친구는 이제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분 좋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 서늘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등등을 다 고려해서 하나하나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고정되어 있는 수납은 지나가면서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또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 대리석 테이블 위에 그릇이 놓일 때 나는 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위에 콜크를 붙여서 소리가 나지 않게 뭐 그런 등등으로 눈에 보이는 카펫 등등등 모든 것이 아이린 그레이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보면 아까 미쉐린 타이어 같은 소파도 보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집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이 장과 이 장을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디 틀린 거 하나 발견하셨어요? 벽면에 그림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죠. 이 얘기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모든 가구들을 디자인을 하면서 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카펫이랑 부분들을 연결해서 남자친구와의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이 집이 지어졌던 완공된 게 1929년이니까 지어지고 난 후 그리고 지어지는 동안에 이제 이 바도비치라고 하는 잡지 발행인과 르꼬르비제도 아까 잡지 발행인이었었죠. 그러니까 9살 차이 나는 전문가 건축가를 여자친구에게 소개를 한 거죠. 건축적인 지도를 좀 조언을 좀 받았으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해석은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잘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유럽 어느 나라의 귀족들 둘. 이 둘이서 건축을 한다고 해. 그리고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느 귀족집 교수가 너 장난하는 거야? 뭐 이랬을 수도 모르죠.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굉장히 시큰둥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아이린 그레이도 거기에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아이린 그레이는 거기에 반론을 얘기합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집은 인간을 위한 껍질이고 연장이고 해방이며 정신적인 발산이다. 외관상으로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 개개의 작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가장 깊은 의미가 되어야 그 건물은 인간적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이가 안 좋았던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르꼬르비제가 얘기했었던 근대건축 5원칙이라는 거를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건축물로 설계하기 전에 아이린 그레이는 그걸 건축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꼬르비제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가 이론은 얘기를 했지만 자기 이론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했는데 무시하고 싶지만 괜찮아요. 작품이.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제 추측이라고 얘기를 한정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들을 설계를 하고 갔는데 남녀의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나 봐요. 무슨 이유에선지 하여간 둘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빌트인 되어 있는 이 갖가지 가구들은 지금 보아도 정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되게 모던하거든요. 그래서 고르비제가 이 동네에 이제 이 바다를 보러 옵니다. 이 바다를 와서 초청을 받는 거죠. 초청을 받아서 며칠간 머물렀는데 너무 좋은 거죠. 초청받아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린 그레이는 사실은 사진에 찍혀져 있진 않고 저 뒤에 약간 집시처럼 평범한 포즈는 아니죠. 옷차림이. 이제 르꼬르비제 부인이고요. 오른쪽이 바도비치, 왼쪽이 꼬르비제죠. 저렇게 와서 며칠을 머물다가 갑니다. 근데 머물고 간 걸로 끝나지 않고 며칠 뒤에 주인 없는 이 집에 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얀 벽에다가 자기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난폭한 일이잖아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것도 그 그림을 8점을 그리는데요. 그 중에 한 점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가 누드가 돼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집을 그렇게라도 장악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때는 아이린 그레이와 바도비치는 사이가 조금 소원한 상태였고, 아이린 그레이는 또 다른 집 하나를 바닷가에 지어서 약간 옮겨간 상황이었어요. 코르비제는 이 집이 마음에 드니까 팔라고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러면 귀족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팔아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넘나들면서 이 집을 마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아까 남자친구가 뒹굴면서 일하라고 만들어준 침대잖아요. 거기에서 담배 피면서 누워있는 사진도 남기고요. 이렇게 이 집에다 그림을 그려서 남긴 거죠. 그리고 네, 아이린 그레이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자기 일을 봐주던 비서와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고, 이 집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이 집은 그런 운명들을 맞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남겼으니까 아이린 그레이는 상태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붙이지 않고 떠나버린 거죠. 둘 사이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버렸고, 바도비치는 사망을 합니다. 집만 덩그러니 남았겠죠. 딴 사람에게 막 팔려가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이 팔려나가는 중에도 남아있었던 건 꼬르비제인 것 같아요. 1951년도에 지금 보시면 저 뒤에 나무 파골라 같은 게 있는 게 식당이고요. 그 바로 옆이 오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런 상황일 때 자기는 바로 뒤에다가 오두막 하나를 짓고, 내가 이 1027 뒤에 오두막을 지었더니 이 전체가 내 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집은 이런 순환을 겪는데요. 이 아이린 그레이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The Price of Pride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 트레일러 필름 잠깐 보실게요. Le Corbusier. Never for a moment did I imagine that the elegant designer of interior, Miss Eileen Gray, would have the autodidactic arrogance to attempt such a project herself. If only he had understood. Je viens de trouver le lieu parfait. An architect must be more than just a man of knowledge, but a man of heart. To create, one must first question everything. A triumph of modern living. The value of a thing is determined by how much love is invested in the creation of it. The perfect site for the perfect house, as daunting as it was beautiful, where we would all of us seem to feel at one with the forces of nature. Un espace, de la lumière et de l'ordre. Un homme a besoin de ces choses, autant que tu peins ou un endroit pour dormir. Be a card-carrying member of this boys only club. Allez, tu deviens insupportable là. Fais ce que tu veux. C'est magnifique. C'est de l'architecture. And now, art enters. My murals, for all their diversion, my mode of self-expression, frescoes of my sexual obsessions. Life and art seem to coexist. Qu'est-ce que tu cherches? I'm looking for love. 기회가 되시면 영화를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르비제가 남의 집이지만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당화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잡지에 소개를 합니다. 소개할 때 이 아이린 그레이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다라는 얘기를 빼고 말탱 어느 곳에 있는 집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나서서 거짓말 한 건 아니지만 오해할 만한 여지를 준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잡지에서는 마치 꼬르비제가 이 집을 설계한 것처럼, 왜냐하면 꼬르비제가 얘기하던 근대건축 5원칙을 너무나 잘 반영한 집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남자친구가 설계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린 그레이의 이름을 빌렸다는 등등의 오해들을 받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지나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오두막집이 1951년도에 지어졌잖아요. 근데 바도비치가 56년에 사망하고 나서 이 집은 주인 없이 이제 떠돌게 돼요. 막 경매에도 넘어가고.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꼬르비제는 자기가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딴 사람을 내세워서 사촌한테 사라 그랬다가 뭐 정부한테 사라 그랬다가 이렇게만 하고 끝까지 안 사고 넘어가죠. 그리고 꼬르비제는 아까 그 65년도 8월에 그 앞바다에서 사망을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린 그레이는 1976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 직전에 이 1027에 대한 얘기들로 사진을 주니까 이제 눈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돋보기처럼 이렇게 쓰고 자기 보면서 아, 내가 예전에 그곳에 그런 걸 했었지 라는 얘기들을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이린 그레이의 가구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판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저는 저 끝에 있는 동그란 테이블, 저 높이 조절이 되는 테이블인데 저거 하나를 갖고 있어요. 저거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설에는 몸이 아픈 자기 언니가 침대에서도 저 높이 조절이 되니까 침대에서도 테이블로 잘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920년대, 30년대 저 가구 디자인들이 현대에도 너무나 예쁘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1027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아이린 그레이는 최초의 뭐 여성 건축가 아니면 모더니즘의 어머니 등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사망하고 파리에 묻혔습니다. 재밌는 건 꼬르비제 저 동그란 거는 꼬르비제의 부인 이본느의 무덤이고요. 왼쪽은 꼬르비제의 무덤입니다. 저희가 봤던 이 주택의 가장 높은 곳 언덕바지에 두 사람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방송사고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을 넘겨볼게요. 하루 종일 이런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노이즈 뮤직이라고도 하고요. 무슨 뭐 메디어 뮤직이라고도 하던데 이 사람의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Come. What are you okay? You listen this music. Yeah. This is your music. Yeah. What is this? Okay. 료지 있겠다? Yoji Keida. sorry. 료지 있겠다? 야. Yeah. Very good. Okay. Do you listen? Yeah. Listen this music in the morning or in the evening? Evening? Night or morning? Every time. Every time. Okay. Very good. Exciting. Exciting. Yeah. Do you listen this music standing or on a chair? Chair. Chair. And on the floor.
Here. Here. Let's Okay. stay. Yeah. Comfortable. You want water?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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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eah. Yeah, and the music. The music. Yeah. With do you listen this music with the lights or dark? Dark. Dark. Yeah. Wait. 자, 지금 보신 저 아저씨가 모리야마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다큐 필름 모리야마상이라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건데 사실은 건축주입니다. 하루 종일 음악 듣고 저런 음악 듣고 아까 책 쌓인 거 보셨죠? 책 읽고만 하던 건데 이 사람이 일본 동경 외곽에서만 살고 딴 나라에서 산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술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술집 바가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 술만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술을 매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유산으로 어머니가 하던 임대 그 집들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좋아라 하면서 어머니가 살던 그 집을 새로 짓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요. 이 아저씨인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옷차림도 뭐 너무 신기하게 이제 태어나 있는데 2018년도 다큐 필름에서 거의 상을 휩쓸었었어요. 그래서 모리야마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와 있는데요. 지금 저 하얀 박스들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통 일본의 집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집들은 벽 하나를 양쪽 집에서 공유해서 사용하면서 그 집 전체를 임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는 원래 6가구가 살았던 거죠. 한 집은 집주인, 이제 5채는 집. 그런데 그걸 헐고서 드디어 어머니가 남긴 집과 어머니가 남긴 개 한 마리를 자기가 케어하는 상황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려는데 혼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임대를 줘서 같이 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품고 집을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뭐 산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니시자와 류에라고 하는 건축가한테 작품, 그러니까 우리 집을 이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어라고 의뢰를 했더니 그 건축가가 대답하기를 당신한테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는 숲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숲은 동경 한가운데 있어야 해. 니네 집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었던 집을 바닥에다 탁 던져서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하는 6집의 개념을 세워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둘이서 오케이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집처럼 보이나요? 저거는요. 벽이 금속이에요. 메탈에다가 이제 우주선에 보낼 때 쓰는 그 열 전달을 적게 하는 코팅제를 발라서 하는 건데 저렇게 박스처럼 붙여서 집을 실제로 6가구가 살도록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니시자와 류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상대적으로 크기를 보면 저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위층에 보면 창과 창을 통해서 집안이 훤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 사이사이도 보이기도 하고 입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고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무가 잎이 좀 풍성해지면 시선을 조금 더 가려주는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이제 자기가 사는 집 한 채와 5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5가구가 사는 집을 지어서 2005년에 준공을 합니다. 옆에는 여전히 원래 그 일본 주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건축가가 이제 그 디자인처럼 했을 때 스케치고요. 거의 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이디어가 완공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평면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면 맨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3개 그리고 화장실처럼 되어 있는 저 욕실만 있는 작은 박스 저만큼이 집주인이 모리야마상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목욕탕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작은 거는 부엌하고 식탁만 따로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화장실하고 아마 침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그 마루를 깔아서 거실처럼 되어 있는 집이 저렇게 따로 떨어진 데가 이제 혼자서 사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니까 좀 많이 살죠. 그리고 이제 개수를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과 작은 나무와 의자와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작은 숲을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아까 그런 음악요. 계속 틀어야 되는데 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음악실을 만든 거고요. 가만히 앉아도 있고 저 거실에 턱에도 있고 누워서 뒹굴고 다리 벌리고도 앉고 그리고 바닥에 눕기도 하는 하루 종일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금 이 장면들은 그 아까 다큐를 찍었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계속 촬영한 모습에서 이제 캡처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자세히 봤더니 이때 앉아있는 모습들도 다르지만 그때마다 보는 책의 내용들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의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모습으로 뭐 위에 걸려져 있지만 그때마다 소재도 다르고 그때마다 자신 나름의 그 규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실이지만 그 본인의 거실이 마을 사람들 전체의 거실이기도 하고요. 그 거실 한 개퉁이에 이제 강아지도 같이 오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로 공유가 되는 거죠. 이 사익 공간에 와 있는 저 남자는 아까 니시자와 류에라고 하던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담당 직원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담당 직원이었는데 제1호 임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에드먼드 서머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기 와이프가 옥상에 가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찍혀진 여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름 한참 때 보면 지금 저 하얀 머리로 보이는 부분이 모리야마상인데요.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Happy birthday. Not my death. 네, 지금 이 집들이 아주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어쩌면은 지금 저 모리야마상이라고 하는 저 사람, 모리야마 야스오라고 하던 저 사람의 꿈은 니시자와 류에라고 하는 건축가를 만나서 비로소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집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특별한 것이지만 그게 특별하려고 하면 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마음을 담아야 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가격이나 뭐 면적이나 위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사연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의 꿈을 담아서 집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 무슨 제, 무슨 원 이런 등등의 이름들을 붙였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집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이야기나 누군가의 꿈을 담는 장소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고르비제 오두막에서 본 것처럼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다른 사람들의 평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고르비제가 그 바다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 주택을 사랑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오두막에 있으면서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누구에게나 그런 꿈들을 줄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의 좋은 꿈이 담겨지는 그런 집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 배민수 학생. 네,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 배민수입니다. 저는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도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짐이 점점 많아지니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작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 싶고 건축 계획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보이네요.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건축 계획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뭔가라는 건데, 일단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 과 학생들이 5년 동안 해도 다 못하는 부분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은 건축 계획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주택은 더더욱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건요. 누구에게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그게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의 효율이라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원칙인데요. 두 가지 원칙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유유상종이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적재적소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라는 건 동선을 따라서 그 동선에 고려해서 수납이 모여야 된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3D로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보통 수납을 하거나 가구 배치를 할 때 평면적으로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납에서는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면 용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가구 배치를 할 때 그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데 벽 끝에서 벽 끝까지 꽉 채우는 거, 그다음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꽉 채우는 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문재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조경학과 3학년 문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조경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께 건축의 분야도 알아야만 훌륭한 조경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건축과 조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조경 혹은 건축과 외부 환경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교수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까 저희가 모리야마 상의 그 집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나무 하나가 있었죠. 건축가가 옆에 있는. 네, 그건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니라 그 통로로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할 때 나무고요. 그 나무로 인해서 안에 있는 공간, 생활 공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의 그 전통 한옥에서도 굉장히 잘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정심수라는 걸 사랑채 앞에다 세워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쓴다거나, 이제 내외담이랑 같은 맥락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시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얕은 나무들을 심는다거나 라고 해서 건축과 조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고 서로의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재희 학생이랑 저희과 학생들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네, 이수연 학생. 안녕하세요. 외국어 계열 재학 중인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직접 설계하여 지은 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최근 즐겨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집에는 사는 사람의 삶이나 성격이 투영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후에 집을 직접 설계하여 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은 어떤 공간, 어떤 분위기로 집을 지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저희 집 설계하고 싶어요. 근데 여건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경제적인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우선순위가 이제 갖고 싶은 집, 짓고 싶은 집에서는 조금씩 밀려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오늘까지 네,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18번째 집인데요. 그건 이제 학생 때 저도 지방에서 와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집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제가 집에 손을 대도 괜찮았을 때는 네, 평면을 좀 많이 바꿔서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로 집을 바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제 그 공간을 저희 집 가족에게 맞게 바꿔서 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직은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답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컨셉은 친구 초대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거 좋아해서 모든 집은 네, 친구들이 와서 최대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그런데 저만 부엌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놀고 같이 부엌일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좀 개조를 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준선입니다. 특별한 집이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은 사람에게 유일무이한 휴식처인데, 그리고 또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이 사람에게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집이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자고 먹고 씻고 에너지원을 받고 하는 것까지 모두가 집이었다면 현대에서는 그 집에 대한 기능이나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카페가 더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게 좋으면은 그것도 집의 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집이 이제 특별하다라고 하는 건 집에서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지만 집이 편한 구석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덴마크에서는 첫 월급을 타면 의자를 산다고 해요. 근데 의자를 산다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집을 통째로 사거나 빌리는 게 안 된다면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공간을 만드는 거, 자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한 부분을 만드는 거, 그것부터 자기가 또 한 번 확장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 때는 많이 불안하죠. 그리고 많은 것이 불안한 만큼 또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자기 색깔, 자기 냄새, 자기 기운을 입혀보는 거, 그게 점점 특별한 집을 확보해가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아마 질문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특별한 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생겼다는 걸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드린 특별한 집은 갖가지의 사연들이 조금은 특별했었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특별하면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건축주로서 아니면 입주자로서 아니면 그냥 방문자로서 이야기를 담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담을 때 조금은 쉬운 방법으로 아니면 조금은 지름길처럼 챙겨줄 수 있는 게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축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그게 어렵고 다른 게 더 재밌으시다면 건축하는 친구를 가까이에 두셔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